그러면 이제 저당권의 그 부정성 요거를 완화시킨 근저당 정리해 보겠습니다. 394페이지 350조 근저당. 이 근이라는 게 뿌리 근자를 쓰죠. 뿌리 근자. 그래서 빌려줬다는 뿌리는 있는데 얼마 이게 얼마 이게 빌려주면 몰라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거는 이제 외상 거래에서 많이 줘요. 그런데 삼성전자 대리점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있고 그러면 냉장고 에어컨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외상 거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결산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삼성전자는 이 대리점 사장 뭘 믿고 이렇게 드리는 사람 관상을 믿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대리점 건물 있죠? 그 건물 딱 잡는 거야. 그래서 서로 뭐예요?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 왜? 계속 좀 거래가 있어야 되니까. 저당권을 맺게 되면 뭐예요? 부정성에 의해서 중간에 다 결산하면 그 저당권이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근저당권 설정계획을 맺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자, 1항에 자,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내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장내에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근저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확정이 되면은 그죠? 이렇게 장내 채무가 딱 언젠가는 딱 확정시켜 있을 거예요. 확정이 되면 그 근저당권이 저당권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부정성이 완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자, 2항에 전항의 경우에 채무의 이자는 최고의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연 이자는 1년분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차이점이잖아요. 오케이. 자, 핵심 박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첫 번째 점이죠. 근저당이라는 그 취지, 그죠? 채권 최고액, 채무자, 요 세 가지는 뭐예요? 반드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필요적인 등기 기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기, 지금은 이제 전산 등기니까 기록상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거기에 필요적 등기, 필요적 기록상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어줘요. 검정펜 바로 위에 근저당이라는 취지,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그거 검정펜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채권 최고액이 뭐예요?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우선 변제의 한도,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에요. 우선 변제의 한도액. 책임은 다 줘야 주잖아요. 빚진 거, 그죠? 요까지 더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뭐다? 우선 변제액의 한도액이지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요게 항문 2차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그대로 또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396페이지 보실까요? 자, 396페이지 그 표를 보세요. 저당권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권액, 채무자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그리고 근저당이라는 취지, 이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뭐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저기 뒤에 공동저당으로도 연결돼요. 굉장히 중요한 테마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같은 필요적 기록사항 3가지만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점 한번 볼까요? 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이전된 경우, 종전의 근저당권 설정자도, 그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소이다, 검정패. 종전 소유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라는 거. 왜요? 그 근저당권 설정 계획이 당사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련 이제 판례를 한번 볼까요? 밑에에서 그 두 번째 점 있죠. 피담보 채권자 자기가 근저당권자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언제 확정이 돼요? 그때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다음 네 번째 점 보세요. 이거 이미 봤죠. 그래서 제3자 채무자는 무효. 그러나 제3자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는 유효. 요거는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두 개 점 판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5페이지의 첫 번째 점에서 밑줄 보세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근저당 관련해서 조문은 이거 하나고요.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399페이지를 보죠. 거기에 특수저당, 근저당, 공동저당 되죠. 특수라는 것은 특례라는 것은 예외죠. 예외. 그러면 근저당은 부정성, 담보물권 특성에서 부정성의 예외. 그리고 공동저당 중에서 우리 동시배당은 불가분성의 예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다 이제 뒤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근저당에서 우리가 볼 것은 밑에 채권 최고액 있죠? 자, 채권 최고액에다 파란펜을 비출자. 거기에서 우리가 볼 게, 나머지도 다 객관식 보기고요. 4번을 보니까 최고액을 넘는 부분은 일반 채권화 된다. 다만 채무자는, 자, 채무자 검증 채무자는 모든 채권을 다 변제해야지만 뭐예요?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불가분성. 그런데, 그 뭐라고 했습니까?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검정편을 비추죠. 그래서 채무자하고 이 두 분하고 구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 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그때 근저당권은 저당권으로 변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저당권은 전환되어버립니다. 확정되면. 자, 그러면 언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냐? 그 시기. 자,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 오른쪽 거기다 빨간 펜으로 밑줄자. 굉장히 중요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기간 만료 밑줄 검정펜, 2번에 결산기 검정펜, 3번에 해지 검정펜, 4번에, 자, 4번하고 5번, 요걸 잘 비교해 주셔야 돼요. 앞에 우리 이미 판례에서 슬쩍 봤죠. 394페이지 밑에 판례에 두 번째 점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자, 자기가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자기 거 언제? 경매 신청 시. 그죠? 다른 사람 거는 어떻게 됩니까? 경락되고 만납시 되겠죠? 자, 경매 신청에다가 검정펜 밑줄을 치고, 그 다음 후순위 저당.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뭐예요? 자기 것은 언제 되냐고요? 그렇죠. 경락되고 만납시. 경락되고 만납에다가 검정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파산.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저당권, 근저당권을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397페이지, 365조, 일괄경매 청구를 보겠습니다. 자, 일괄경매 청구. 출제자 의도는 날개박스 보죠. 자, 사례를 통해서 말이죠. 과연, 저당권자가 이 양반이 일괄경매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은 그 어떤 한계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거죠. 결국 조문을 잘 이해했냐 이거예요. 자, 봅시다. 토지에, 근데 그 토지가 괄호로 나지 또는 나대지? 나지. 정말 잘 나오네요. 우리 앞에 부동산학 개론에서 슬쩍 나왔어요. 30페이지. 30페이지에서는 나지의 개념이 뭐냐, 이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죠? 맨 위에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일괄경매 청구는 경매 청구이죠. 근데 일괄 경매 청구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나지에 또는 나대지의 목적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설정자가 상속이 포함해서 건물을 축조한 데는, 자, 검정펜 밑줄 하겠습니다. 나지 그 설정자 건물 축조. 이게 모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낮은 경우에. 자, 그 토지 건물을 축조한 때는, 그죠? 꼭 건물 축조뿐만 아니라 결국 소유한 때는 이렇게 돼요. 개념적으로. 왜냐면, 오른쪽에 그 날개 박스 보면은 말이죠. 일괄 경매 저당권 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그 축조 소유뿐만 아니라 뭐 매수해서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점 보면은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괄 경매 청구 행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뒤에 보면 그 저당권 설정자 결국 그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그때는 뭐에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소유한대요. 자, 그런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어떻게 돼요?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건물에 대해서. 자,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없잖아요. 토지에 대해서만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건물하고 함께, 그죠? 이렇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나지에 건물이 없어요. 이 나지에 말이죠. 나대지에 저당권을 먼저 우리가 설정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있죠. 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그 후에, 여기에 건물이, 그래서 거예요. 이 건물 소유권자도 역시 뭐예요? 자기 되겠고, 자기가 신축을 했다. 또는 뭐예요? 제3자로 샀던 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면 안 되죠. 물론 상속이면 되겠지만은, 그렇게. 이랬을 경우에, 이 을은, 저당권자에게 뭐가 있죠? 경매 청구권이 있죠. 경매권.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이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잡아놨지만은 이 건물하고 함께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이 함께 뭐예요? 일괄해서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요? 저당권자 좋으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말이죠. 이거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그죠? 다른 또 그죠?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토지만 경매 때리면은 예컨대 토지만 경매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가 누구에게 예컨대 병에게 맞춰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병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은 토지 소유권이 있어.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뭐죠? 방해, 제거. 이거 철거해라.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게 되면은 아깝잖아요. 얘가 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법정지상권도 없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갑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애초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건부제에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게 해당되지 않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은 아웃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그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당권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한꺼번에 경매 때려야지 여기 그죠? 응찰할 사람이 많다. 입찰을 할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지 않고 뭐예요? 토지만 하면은 그죠? 이게 내번호도 나중에 철거돼야 되게 좀 귀찮죠,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결국 저당권자는 그죠? 경매를 일괄해서 청구하는 게 저당권자 사실 유리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요. 얘가 삐지지 않는 이상은 일괄해서 하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꼭 일괄해서 할 의무는 없어요. 삐지면 토지만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법정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철거 방지, 건물 철거 방지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꼭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이제 요건이 다르죠, 요건이. 그죠?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출발 현상이 다르잖아요.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건물하고 토지가 한꺼번에 있어야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어야 되죠. 그죠? 그런 어떤 차이점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 여부는 저당권자의 자유예요. 권리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저당권자는 또 무슨 권리가 있어요? 경매 청구가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는? 토지의 경매 대가, 낙찰 대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가 있지, 여기는 자기가 저당권 잡은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한계도 명확하게 여러분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66조 법정지상권. 이거는 우리 359페이지로 너무 많이 다뤘죠. 너무 많이 다뤘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의경매의 경우죠. 강제경매는 뭐예요?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임의경매. 그러니까 임의경매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담보권, 저당권, 담보권이죠. 담보권 실행경매다 이런 표현도 써요. 강제경매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통상의 강제집행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359페이지 359페이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300, 지금 우리 66조는 뭐예요? 무슨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베이저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런 거, 397페이지 날개박스의 세 번째 판례, 그죠? 그죠? 다시 한번 복습처럼 쭉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65페이지에 강제 경매는 뭐예요? 관습법정지상권에 해당 사유죠. 그죠? 임의경매는 뭐예요? 그죠? 법정지상권에 해당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를 받고요. 이제 뭡니까? 368페이지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의 출제자 의도는 398페이지 날개박스 보니까 사례를 통해서 우리 동시경매, 동시배당 또는 미시경매, 이시배당을 즉 공동저당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398페이지 그 네모박스 여기 사례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문을 먼저 한번 보죠. 397페이지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이자의 대위 이렇게 있죠. 자, 1항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 다수, 여러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공동저당이라는 거죠. 공동저당. 자,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요. 갑이 A 토지의 소유자예요. 그죠? 그래서 을하고 그래서 이제 1억이 아니라 10억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을이 뭐래요? 10억? 안 돼. 더 가져가. 그러니까 갑이 뭐예요? B라는, 그죠? 토지까지 또 부동산으로 건물 거기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채권은 몇 개예요? 한 개죠.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여기 저당권 정의도 이렇게 설정하고 여기도 A 토지 등기 후 을구의 저당권이 등기가 될 거죠. B 토지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이 등기가 되겠죠. 이렇게 저당권은 뭐예요? 2개 이상이죠. 그래서 복수의 저당권, 공동 저당권이 됩니다. 오케이? 자, 요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경매를 뜨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동시에 배당하는 데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그래서 동시 배당이다 이렇게 됐죠? 또 불가분성의 예외다. 자, 비례 분담에다가 검정펜 몇 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동시 배당의 빨간펜 몇 줄자. 자, 여기서 동시 배당이라는 것은 배당 시기의 동시성을 의미합니다. 배당받는 그 시기의 동시성이 경매 시점의 동시성이 아니라 뭐예요? 배당 시기의 동시성이야. 그때 뭐예요? 비례해서 배당받는다, 분담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각 부동산에 이렇게 돼 있죠. 각 부동산에 여기서 각 부동산은 만약에 물상 보증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쵸. 그때는 비례하지 않아요. 채무자 것부터 먼저예요. 그죠?
예컨대 B가 물상 보증인 거다. 그럼 뭐예요? 비례가 아니라 먼저 A 거부터 다, 한 다음에 목가품이 있으면 그때 B 거다 이거죠. 그럼 물상 보증인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비례 분담이다. 전부 분담이 아니죠? 자, 이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사례를 보세요. A 부동산, B 부동산 돼 있죠? 자, 채권이 여기는 9천만 원이에요. 10억이 아니고 9천이에요. 9천. 오지의 땅인 거야. 자, 공동저당권자 채권이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꿔주는 거예요, 우리. 자, 그러면서 A, B 부동산 다 저당을 잡은 거죠. 근데 동시에 딱 경매를 때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낙찰 대금이 A 부동산이 1억이 나왔고 B 부동산이 2억이 나왔어요. 그때 뭐 1대2가 됐죠. 그 비례에서. 그래서 A 부동산에서는 9천만 원 중에 얼마를 받아가야 돼요? 9천만 원 다 가져가면 안 되죠. 비례 분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9천만 원, 자기 채권 9천만 원 곱하기 1대2잖아요. 1억 2억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분모의 3은 뭐예요? 1 플러스 2가 되겠죠?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천만 원 거기서 받아가고 그리고 다음 B 부동산에서는 뭐예요? 이제 3분의 2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6천만 원. 근데 A 부동산 것만 계산하면 B 부동산 굳이 곱하기 할 필요가 없죠. 왜요? 거기 3천만 원 받아갔으면 원래 받은 채권은 9천만 원이니까 빼면 되잖아요. 9 빼기 3은 6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간단히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예요? 동시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시배당은 뭐냐? 자, 이 항을 한번 보죠.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한다. 이게 바로 이시배당입니다. 이시배당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의 전부를 변제해다. 전부 변제에다가 검정펜을 줄자. 동시배당은 뭐예요? 비례 분담이죠. 그죠? 네, 이건 뭐예요? 전부 분담이에요. 전부. 분담, 전부 변제다. 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비례가 아니다. 자, 이렇게. 자, 먼저 한번 보죠. 밑에 20에다. 보니까 A 부동산, 자기 9천만 원이니까 1억. 그죠? 거기서만 그냥 받아가는 거예요. 9천만 원 다 받아 챙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9천만. 여기 뭐예요? 20이다. 근데 문제가 있죠. 자, 그거를 이제 차순위권자가 있을 때 문제예요. 차순위, 다음 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후단 봅시다. 이항의 후단.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 즉 동시배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그 한도 내에서 말이죠. 선순위를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매를 때려서 뭐예요? 자기가 배당받을 수 있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시배당이다. 자, 이시배당에다가 빨간펜 밑줄자. 거기서 위에서 차순위 저당권자, 선순위자 대의에다가 검정펜 밑줄. 차순위야? 바로 다음이에요. 바로 다음. 차서. 자, 그래서 거기 박스 그림의 마지막 걸 보세요. A 부동산에 대한 차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근데 걔 채권이 5천만 원. 5천만 원. 그쵸? 5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자기는 울 게 아니라 뭐야? 너 B 부동산, 그쵸? 경매 때려서 뭐야? 대의 해가지고 경매 때려가지고 니꺼 5천만 원 받아가라 이거예요. 그죠? 근데 한도가 뭐예요? 원래, 그쵸? 원래 저당권자가 동시배당했을 때, 그죠? B 부동산의 한도가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받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차순위 저당권자 채권이 5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이 한도니까 다 받아갈 수 있겠네요. 근데 예컨대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는 6천만 원밖에 못 받죠. 왜? 그 한도에서 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대의행사 원칙은 가능해요. 수개의 부동산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채무자의 소유예요. 채무자. 그거 다 물상 보증인권 안 되는다는 거예요. 그죠? 물상 보증인의 소유인 경우는 대행사할 수가, 차순위자가 대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 동시배당의 경우에도 뭐예요? 그렇죠. 비례 분담이 안 됐잖아요. 물상 보증인. 그죠? 역시 이것도 20배당의 경우에 대행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 물상 보증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채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저기 차순위 저당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공동저당, 이 동시배당하고 이시배당을 갖다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 봤고요. 다시 한번 399페이지에 그 표로서 한번 정리를 한 것 뿐이고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하고 연계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한번 봤지만, 자, 한권 2차 396페이지 한번 볼까요? 396페이지에 그쵸.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이 5개 이상이 작성한다. 거기는 5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399페이지 78조 공동저당이 등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사망에 보면 공동담보 목록 등기 기록이 일부러 본다 보지 않는다? 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들 등기법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69조 부종성 앞에서 못 봤네요. 부종성이 나와 있습니다. 부종성. 그래서 저당권에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말소 등기 없이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 저당권은 소멸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말이죠. 그죠? 187조가 연계되죠. 그 다음에 균형구조 371조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우리 또 임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98페이지 날개 박스의 그 판례도 한번 읽어보시고, 첫 번째 그 판례 물상보증료는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0페이지 OX 기출지문보죠. 첫 번째 거. 자, 저당권 설정행위. 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죠. 그래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 처분권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 외에 처분권이 없는 자의 저당권 설정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맞는 보게 되겠습니다. 4번에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위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저당권 말소 등기 회복은 청구할 수가 없죠.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다 말소가 돼버리니까, 그죠? 그런 얘기. 그래서 봤고요. 자, 대표 기출 문제는 402페이지 5번에 나옵니다. 자, 저당권 틀린 것을 그랬어요. 26회 따끈따끈한 문제는 1번. 자,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는 없죠. 왜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저당권 종물에는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원래는 종물에 미치죠. 그런데 그 규정은 뭐예요? 그렇죠. 임의 규정인데 베리트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약정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아니요, 없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원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뭐 전부를 변제할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전부 변제할 채무자는. 그 다음 4번에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 수반성 말이죠. 361조 수반성 얘기입니다. 마지막 5번. 자, 우리 협의 취득의 경우는 물상대이고 안 된다는 거. 우리 판례의 결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당권 파트 중요한데요. 서머리를 한번 해볼까요? 요약을 한번 해보죠. 자, 크게 몇 가지? 4가지가 중요한 핵심이었죠. 첫 번째가 우리 저당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공저당권. 그 다음 세 번째가 일괄 경매 청구권. 네 번째 마지막이 공동저당이죠. 근저당 자, 저당권의 핵심은 결국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저당권의 범위하고 피담보 채권, 저당권의 물권의 범위하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려져 있어야 되죠. 우리 저당권의 범위는 부합물에도 미치고요. 종물에도 미치고 심지어 종된 권리에도 미치죠. 종된 권리
권리에도 미쳤죠. 자, 근데 우리 과실, 이게 미쳤는데, 우리 과실의 경우에는 왜? 원시적으로 미치지 않죠. 근데 언제 미칩니까? 압류구에는 미치는 겁니다. 자, 채권의 범위는 우리 원본, 이자, 위약분, 그리고 손해배상, 지연이자라고 했죠? 손해배상, 실행비용, 실행비용. 주의하실 것은 이 손해배상, 지연이자는 왜 1년 만에 합니다. 라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수순위 고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맞고요. 우리 근저당권, 근저당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필요적 기록사항.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근저당권 취지. 근저당권 취지. 다음 채권 최고의 마지막 채권이라는 채무자. 라는 게 있고요. 다음 근저당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가 정해져. 특히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 신청할 경우 피담보 채권 확정이 되는데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 그리고요 남이 경매를 신청을 하면 그죠 경락되고 매각되고 완납 시 그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는 거 구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일괄 경매 청구권. 자, 일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아지어야 된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 나아지어야 되고 그 건축물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건축을 했던 나중에 넘겨받았던 다른 사람 거는 안 되는 거죠. 이 토지 소유자는 상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낮에 저당권은 일괄해서 토지와 건물을 경매에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우선 변제,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죠?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당은 두 가지가 있다. 동시저당하고 이시저당이 있다. 자, 동시저당이 바로 불가분성의 예가 되는 거죠. 동시저당은 비례 분당. 이시저당은 전부 그래서 변제받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민법의 두 번째 남이 물권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뒤에 채권은 내용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꼬린 지점이 보입니다.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채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